자, 오늘 미국에서도 금리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웠는데, 자, 우리도 출발 이후에 장중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76선까지 떨어진 우리 시장이고요. 이건 지금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증시 모두 장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을 오늘 아시아 시장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진중하게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그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2.78%를 돌파했는데 이게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2019년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3% 내외까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급락해서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죠. 정책금리도 제로가 됐고 10년물 국채도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그 위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것인데. 작년에도 인플레는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올해는 이제 인플레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즉 작년에 올랐던 가격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레깅 효과로 인해서 올해부터 이제 인플레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도 되기 시작하면서 임금도 오르고 물가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거기다 뭐 전쟁까지 더해지니까.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연준이 정책을 바꿨다. 그것도 공격적으로 갈 거다. 그래서 모 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기 금리의 목표치가 3.5%였는데 올해 3.5%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5월 달에 50bp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죠.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거 뭐 7월까지 한 3번 정도는 그냥 계속 5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50bp로.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채권 시장이 조금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어느새 2.8% 가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쨌든 본격화된 것은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은행주를 매수하면서 그걸 좀 위험을 해지하는 것 같은데 네. 은행주 투자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고 재미도 없고. 재미없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은행주 투자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하지 말아야죠. 투자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금리가 올라가서 이 금융주를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경기가 좋을 때 얘기고요. 지금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정책이 바뀌는 것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결국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정점을 지났거나 정점 어느 부근에 있고 그러면 향후 1년, 2년 안에 경기가 침체로 돌아선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있어서 은행이 뭐로 장사합니까? 대출로 장사잖아요. 그렇죠. 대출로 경기가 장사하는데 안 좋으면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누가 대출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마진이 좋아지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얘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융주와 금리 이런 것들 뭐 증시가 같이 움직일 때는 금리가 초반에 올라갈 때 얘기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서 정말 3.5까지 갈지 아니면 그 밑에 있을지 모르지만 금리의 만약에 정점이 3%, 10년물 국채 금리의 정점이 3%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닿은 상황에서 예대 마진만 보고 금융주를 산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이건 이상한 전략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1월 달에 미국 금융주, 우리 금융주 전부 20% 이상씩 급락했잖아요. 네. 그때 이유가 뭡니까? 전쟁 터질 것 같아서 급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네. 아직까지 크레딧 리스크가 본격화된 곳은 중국밖에 없었고요. 근데 중국도 최근에 하이힐드 리스크가 좀 가라앉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이 경기와 관련된 논란과 크레딧 리스크가 이자 마진 상승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은행주 사세요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좀 뒤늦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신용 리스크 확대되고 경기 침체 리스크로 인해서 대출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역으로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은행주가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제 그나마 은행주가 주는 기회는 최근에 주가가 1월 달에 너무 많이 빠져서 실적 대비해서 조금 싸 보인다는 것? 그 외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 때까지는 뭐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의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주 사자, 은행주 사자라는 얘기는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좋고 또 대출 안 받는다 해도 지금 정권에서 또 오히려 대출 좀 풀어주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해서 뭐 실수요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뭐 인수위 내부에서도 금리 관련된 대출 관련해서 풀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 화장실 갈 때 틀리고 올 때 다르다고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강하지 풀어주는 않다.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선거 되기 위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예. 실제로 시장 상황과 연동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뭐 대출을 대규모로 풀어주고 그렇게 갈 경우는 낮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대출이 급증한 거 아닙니까? 네. 몇 년 맞아요. 사이에 10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출을 덮은다? 그건 뭐 아마겟돈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에게 뭔가 큰 기회가 다가올 것 같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그래서 과대평가됐다. 네, 뭔가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 다 바뀔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하던 그다음에 그래요. 민주당이 하던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은행주에 대해서 엄청 보수적인 시각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것은 예.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부터 사서 계속 들고 가면 많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분명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일시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트레이딩 측면에서 짧게 수익을 노리는 것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적어도 뭐 30-40% 이상의 좀 중기 수익을 노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후자 중기 수익을 노리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보면 신저점 갔다가 실적이 괜찮았더니 툭 튀어 올랐잖아요. 물론 지속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실적과 관련된 일시적인 추가 반등 가능성, 뭐 이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랑 같이 보는 게 보험주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보험사들이 보험 나갈 일이 없어서 이익이 그렇죠. 더 많아졌다.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크게 가져가는데 어때요? 이런 관점은? 근데 보험주도 뭐 이제 동일한 관점 아닐까요? 보험주도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주가도 올랐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보험료 나갈 일이 없어서 그동안 실적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아, 그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뭐 엔데믹으로 완전히 가버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긴 종업원이 마스크를 안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이미 뭐 추가적으로 더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7일 기준으로 해서 뭐 마스크를 외부에서 안 써도 되는 것이 뭐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런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리오프닝 기대감이 뭐 대거 반영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밖에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보험주가 그동안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비용이 줄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늘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미국의 ETF 시장에 보면 굉장히 기이한 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이 돈이 유입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머징 마켓이고요. 하나는 채권 쪽입니다. 채권이 지금 뭐 펀드를 가리지 않고 계속 신저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네. 채권 펀드로 대규모의 돈들이 서서히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도 될 수 있냐면 정확하게 금리의 정점은 알 수 없지만 예. 금리가 정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의 방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걸 보면서 지금 보험주에 추가 투자하고 더 산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보험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시각을 이제 사기에는 조금 늦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은행주도 포함해서 보험주에 대해서 추가 매수, 그다음에 뭐 추격 매수 이런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예. 그 채권 종사하시는 분들과 제가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죄책감을 느낀 게 처음이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내가 이 업계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십니다. 자,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와 보험주 투자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진짜 본격화되면서 미국도 빠지고 성장도 빠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짓누르고 있는데. 네, 뭐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리스크도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괜찮을 것들을 골라내셔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주, 뭐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 가장 많이 빠졌고 네. 또 오늘도 새벽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최근에 도매급으로 같이 빠진 종목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TSMC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TSMC가 실적이 지금 나쁠까요? 삼성전자가 헤매고 있는 구간에서 대형 계약은 다 지금 TSMC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투자비도 많을 거고 원가 부담도 동일하게 존재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TSMC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최근에 조정받았던 것에서 반발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삼성전기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MLCC 가격이 MLCC. 빠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갤럭시 시리즈가 안 팔릴 것 같다는 부담감이잖아요. 뭐 갤럭시 시리즈 잘 안 팔린다고는 하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어쨌든 국내 기준 100만 대, 뭐 글로벌 기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팔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삼성전기가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막상 했더니 갤럭시도 그냥 어쨌든 뭐 프로모션이 됐던 어떤 이유로든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MLCC는 가격이 빠진 건 오케이. 그런데 수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Q하고 P의 관계가 어쨌든 약간 역상관이긴 하지만 P가 줄어든 부분을 Q가 일정 부분 채워줬다면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쁠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신문에 이제 도배된 삼성전기 뉴스는 뭐 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차량용 MLCC에 대한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MLCC는 거의 뭐 필수 불가결 요소입니다. 이걸 무라타가 그동안 독점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삼성전기가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하반기에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면 MLCC 쪽에서 나빠질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실적,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종목이 LG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툭 올랐던 것처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성장주 내에서 골라야 된다. 그런데 뭐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었는데 실적도 잘 안 나올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주라고 해서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예. 반도체 중에서도 골라야 되고요. 예. IT 부품 중에서도 골라야 되고요. IT 소재에 대해서도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지금 업종을 특정해서 이 업종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홍 반도체는 뭡니까? 네, 하홍 반도체는 중국 반도체인데요. 예. 이 중국 반도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중국이 이제 돈으로만 밀어붙이면 될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MTC를 포함해서 YMTC에 지금 낸드가 애플에 공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드높게 싸우는 것 같지만 아직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반도체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알리바바를 포함한 소위 중국말을 듣지 않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쪼아서 돈을 빼서 그런 기업들에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기존에는 정부가 지원해줬던 것을 기업들을 짜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리바바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알리바바가 지분 인수해서 키우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개런티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투자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 수도 상하이의 경제 중심을 일정 부분이라도 베이징으로 옮겨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베이징 시장에 상장될 50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말씀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다 팔고 삼성전기 살까요? 말씀하시네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려우니까 네. 이럴 때 그냥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네. 10%, 20%씩 조금씩 손해나고 있는 거 그냥 한꺼번에 털어버리고 아싸라하게 싼 종목 사자. 소위 시체말로 몰빵하자라는 네. 충동이 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희 원고가 유출된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제가 네. 그와 관련된 뭔가 전략을 좀 그래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네네.
저는 뭐 어떤 종목이 됐든 소위 지금 구간에서 올인 전략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에너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괜히 뭐 옥시덴탈 사고 HP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군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미국 ETF 한 4가지 정도를 스타일 전략상 한번 골라봤는데 이걸 뭐 다 사실한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미국에서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신고가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SPLV라고 해서 로우 볼리틸리티, 저변동성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이 보시면 별로 모르는 종목군들이 꽤 많은데 전부 유틸리티 종목들이에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은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ETF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이게 신고가 왜 났는지도 모르고 왜 신고가가 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고배당 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퀄리티 종목. 마켓 시어가 워낙 높아서 시장의 파고가 높아져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종목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로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내에서 현금 흐름만 추적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만 추적하는 그런 ETF는 제가 보기엔 매력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ETF로 하나 사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거고 일정 부분의 현금,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금리 인상 시기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